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위대한 갯집이 5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6장.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아침 뉴욕으로부터 젊은 신문기자가 개츠비를 찾아왔다. 그는 저택 현관문에서 개츠비에게 뭔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개츠비가 겸손하게 물었다. 글쎄요, 발표문 같은 게 있나 해서요. 어정쩡하게 5분이 지난 뒤에 그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 주변에서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연줄로 해서 개츠비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자는 그날이 마침 비번이기도 해서 직업정신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급히 달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마구 총을 쏘아대는 격이었지만 그 기자의 직감은 정확했다. 개츠비에게 환대를 받고 그의 과거에 대해 권위자가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퍼뜨린 개츠비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이 여름 내내 확산된 결과 그는 결국 훌륭한 뉴스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에겐 캐나다로 통하는 지하 정보망이라느니 하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집에서는 살지 않고 집처럼 생긴 배 안에 살면서 롱아일랜드 해안을 비밀리에 드나든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뜬 소문이 노스다코타주 태생의 제임스 게츠를 만족시키는 이유가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제임스 게츠, 이것이 그의 실제의 아니면 적어도 법률상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 때, 그러니까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댄 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 호에서도 가장 위험한 여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그날 오후 그는 다해진 녹색 운동복 재킷에 즈크 팬츠를 입고 바닷가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트를 빌려 타고 듀올로미호로 다가가 코디에게 30분도 안 되어 바람이 그의 배를 휩쓸어 부숴버릴 것이라고 일러줄 때 그는 이미 제2 개츠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준비해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모는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농부에 불과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들을 진정으로 부모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사실은 롱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에 사는 제이 개츠비라는 사나이는 자신의 이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만약 이런 말이 어떤 뜻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는 하느님의 일, 즉 방탕하고 속되고 음탕한 미를 지닌 생활에 몸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7살 소년이 만들어낸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1년 이상 그는 조개를 캐거나 연어를 잡거나 아니면 그 밖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면서 슈피리어호 남쪽 기슭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갈색으로 단련되어 가는 그의 육체는 고난의 시절 온갖 일들을 자연스럽게 견디어냈다. 그는 여자를 일찍 경험했는데 여자들이 그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는 여자들을 경멸했다. 젊은 아가씨들은 머리에 든 게 없다고 해서 경멸했고 그 밖의 여자들은 벗어날 길 없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질을 부렸기 때문에 경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너무나 기괴하고 환상적인 생각이 잠자리에 누운 그에게 엄습해왔다. 시계는 세면대 위에서 똑딱거렸고 달은 마룻바닥에 뒤엉켜 있는 그의 옷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런 것을 느끼는 동안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이 천박한 우주가 그의 머릿속에서 넓디 넓게 펼쳐졌다. 매일 밤 그는 자신만의 환상의 틀에 새로운 것을 더하다가 잠이 들어버림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을 망각으로 덮어버렸다. 한동안 이런 몽상들은 그의 상상력의 배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들은 현실이 비현실이라는 흐뭇한 귀뜸이었으며 또한 세계를 지탱하게 하는 바위는 그 기반을 요정의 날개 위에 굳건히 두고 있다는 약속이었다. 이런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그는 미래를 바꾸어 보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으로 남부 미네소타주의 센트 올라프 대학이라는 루터파의 작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의 북소리가 아니 운명 그 자체가 지나칠 정도로 기대에 어긋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의 비위가 상해 2주간 그곳에 머물다가 그 생활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슈피리어호로 돌아왔다. 댄 코디의 요트가 호스 기슭의 얇은 여울에 닻을 내리던 그날도 그는 여전히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 당시 50세였던 코디는 네바다주의 은강지대와 알래스카 유콘강 일대가 낳은 인물로 1875년 이후 금속강의 선풍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다. 몬테나주의 동을 사다가 곧 팔아서 몇 배의 이익을 남겨 백만장자가 되자 육체적으로는 거칠어졌으나 마음은 너그러워졌다. 그런 그를 반신반의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돈이 탐나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신문 기자인 엘러케이는 그의 약점을 이용해 메인 트농 부인 같은 농간을 부려서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보냈다. 이 사건은 흔히 있는 별 흥미를 끌지 못하는 사건이었으나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1902년 당시의 저널리즘은 그 일을 선정적인 공통 소유 기사로 다루었다. 그는 5년간이나 지나치게 환대를 받으며 연안지대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녀 만의 제임스 게츠가 나타났다. 이 순간이 게츠비에겐 더없는 행운의 시간이었다. 그의 노에 기대어 쉬면서 난간에 달린 갑판을 올려다보고 있던 젊은 게츠비에게 그 요트는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매력으로 보였다. 아마도 그는 코디를 보고 빙그레 웃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미소를 띠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에 바로 게츠비라는 이름을 최초로 말하게 된 것이다. 코디는 금방 게츠비가 임기응변적이며 대단한 야심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3일이 지난 후 코디는 그를 설루드로 데리고 가서 청색 상의와 흰 삼배 바지 6벌과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그리고 듀올 로미호를 타고 서인도 제도와 바바리 해안으로 떠날 때 게츠비도 함께 데리고 갔다. 배 안에서의 게츠비의 신분은 애매했다. 코디와 둘이 있을 때는 심부름꾼이 되고 항해사도 되고 선장도 되고 때로는 비서도 되었으며 심지어는 간수 노릇까지 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마셨을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5년간 계속되었고 그동안 배는 세계를 3바퀴나 돌았다.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엘러 케이가 배를 탄 지 일주일 후 댄 코디가 갑작스럽게 죽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나는 개츠비의 침실에 덩그러니 걸려있던 댄 코디의 사진을 지금도 기억한다. 굳고 텅 빈 것 같은 얼굴을 한 백발의 중년 신사의 모습. 그는 미국인의 생활의 한 측면에 야만적인 개척인의 창녀집이나 술집의 난폭성을 몸에 익힌 채 동부의 해안으로 돌아온 그러한 개척시대의 방탕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개츠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코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즐거운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가끔 여자들이 개츠비의 머리에 샴페인을 부어 문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 습관을 길렀다. 그리고 그는 코디로부터 유산 25,000달러를 상속받았다. 그는 그것밖에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법적 조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외에 수백만 달러의 유산은 고스란히 엘러 케이에게로 넘어갔다. 개츠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요소 적절하게 받은 교육뿐이었다. 그리하여 제2 개츠비는 희미하나마 성실한 남자로 성숙해 갔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훨씬 나중에야 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 떠돈 억측에서 나온 그의 과거에 대한 헛소문을 정리하기 위해 그것을 여기에 적는 것이다. 그는 내가 자신에 관해 미심쩍어하며 혼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개츠비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짧은 정지 상태를 이용해서 나는 그에 관해 떠도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다. 그의 일에 관한 나의 일상도 잠시 멈추어졌다.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고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개츠비의 집으로 건너갔다. 내가 거기에 간 지 채 2분도 안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한잔하기 위해 톰 부캐넌과 함께 그곳에 왔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3사람은 말을 타고 있었다. 톰과 슬론이라는 남자와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언젠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개츠비가 현관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들려주시다니 기쁘군요. 그는 마치 그들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는 방 안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렀다. 빨리 뭐 마실 것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톰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동요되어 있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그들이 찾아온 것은 오직 한잔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엇이라도 내놓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을 것이다. 사실 슬로는 차가 별로 내키지 않았다. 레몬수라도 한 잔 드시죠. 아니, 괜찮아요. 그럼 샴페인을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만 생각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승마는 재미있으셨나요? 이 근처는 길이 정말 좋더군요. 아마 자동차들이... 그래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개츠비는 처음 만난 사람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톰에게로 몸을 돌렸다. 일전에 어디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부캐넌 씨. 아, 그렇군요. 톰이 퉁명스럽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뵌 적이 있죠. 기억납니다. 2주일쯤 전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닉과 함께 있었지요. 나는 대개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개치비가 거의 공격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요? 톰이 나를 돌아다보며 덧붙였다. 자네 이 근처에 살지 않나, 닉? 바로 옆이지. 그래? 슬로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자 또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하이볼을 2잔 마시고 나서야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다음 파티에 참석해도 될까요, 개치비 씨? 그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와주신다면 영광이죠. 그거 괜찮겠는데요? 슬론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세요. 개츠비는 그들을 붙들었다. 이제야 마음이 가라앉은 그는 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했다. 저 좀 더 계시다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만약 뉴욕에서 다른 손님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러 가세요.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2분 다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포함시킨 것이었다. 슬론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시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에게만 말한 것이었다. 진심이에요. 그녀가 다짐했다. 여러분이 함께 가주신다면 저는 너무 기쁘겠어요. 방도 많이 있고요. 개치비는 미심쩍어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기를 원했다. 그는 슬론이 그가 가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럼 선생님만이라도. 여자는 개치비에게 관심을 보였다. 슬론이 얼굴을 여자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다. 지금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큰 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난 말이 없어요. 개치비가 말했다. 나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따라가도록 하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거기서 슬론과 여자가 한쪽에서 열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제기랄, 저 사람이 정말 갈 모양이지? 톰이 말했다. 저 사람이 가는 걸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야. 그 여자는 자기 입으로 꼭 초대하고 싶다고 했네. 굉장한 만찬회를 열겠다지만 저 사람은 거기 오는 손님은 한 사람도 모를 텐데. 톰은 얼굴을 찡그리고 말을 계속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데이지를 만났다는 건지 모르겠군. 하긴 내 생각이 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여자들은 너무 쏘다닌단 말이야. 질 나쁜 사람하고도 함부로 어울리고. 슬론과 여자는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더니 말에 올라탔다. 가자고. 슬론이 톰에게 말했다. 늦었어. 서둘러야겠어. 그리고 그는 내게 덧붙여 말했다. 바빠서 먼저 간다고 그에게 전해주세요. 톰과 나는 악수를 했다. 슬론과 여자는 냉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급히 차도로 달려내려갔다. 개치비가 모자와 가벼운 코트를 손에 들고 앞문으로 나왔을 때는 그들은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다. 톰은 데이지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에 당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음 토요일 밤에는 그가 데이지를 따라서 개치비의 파티에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나타났기 때문인지 그날 저녁에는 특이한 부담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의 파티는 그해 여름에 있었던 개츠비가 베푼 다른 여러 파티와는 판이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평소 때와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아니 적어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평소 때와 같은 샴페인이 돌았으며 익숙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떠들썩한 소동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밤 전에 없던 일종의 불쾌감과 험악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내가 개츠비의 파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웨스트에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서 기준이 있고 네루라 하는 인사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까닭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파티를 데이지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조절하며 보아온 사물을 새로운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캐넌 부부는 황혼이 질 무렵에 도착했다. 우리가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손님들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데이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평소 꿈꿔오던 파티예요. 그녀가 소곤거렸다. 닉 오빠, 오늘 저녁에 저한테 키스하고 싶어지면 신호만 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제 이름을 부르거나 녹색 카드를 꺼내세요. 제가 드릴까 해요. 녹색. 둘러보세요. 개츠비가 제안했다.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듣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톰은 거만스러운 눈초리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우리는 그다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은 이곳에는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저 여자는 아실 겁니다. 개츠비는 백자도 나무 아래 품위 있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미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가리켰다. 톰과 데이지는 이제까지 보아온 영화를 통해 희미하게 알고 있던 유명 인사를 알아보았을 때의 쾌감을 느끼며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름답군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감독이죠. 개츠비는 예의 있게 두 사람을 이 그룹에서 저 그룹으로 데리고 다녔다. 부캐넌 부인과 부캐넌 씨입니다. 개츠비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폴로 선수지요? 아니에요. 톰이 재빨리 부인했다. 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폴로 선수라는 말의 억양이 개츠비의 마음에 들었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내내 톰은 폴로 선수로 통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명사들을 만나보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저 남자 팬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코가 푸르스름한 남자 말이에요. 개츠비는 그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는 유명하지 않은 영화 제작자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아무튼 전 그를 좋아했었어요. 난 폴로 선수로 소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톰이 유쾌하게 말했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나는 개츠비가 폭스트롯을 품위 있고 신중하게 추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전에는 그가 춤을 추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나는 데이지의 부탁을 받고 정원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불이나 홍수가 날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그녀는 부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면 천재지변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그때까지 혼자였던 톰이 우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나타났다. 저기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해도 괜찮겠소?
그가 말했다. 한 작자가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소. 그러세요. 데이지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혹시 주소라도 적어두고 싶으면 이 금제 연필을 쓰세요. 데이지는 잠시 후 고개를 좌우로 돌려 사방을 보고는 저 여자는 평범하지만 아름답군요. 하고 내게 말했다. 그 말로 미루어 개치비와 단둘이서 지낸 그 반 시간을 제외하면 유익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일행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불과 2주일 전 개치비는 전화를 받으러 갔었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즐겁게 해주던 것이 지금은 허전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베데커 양? 내가 인사한 그 여자는 내 어깨에 푹 기대려다가 실패했다. 내 물음에 그녀는 재빨리 똑바로 앉아서는 눈을 떴다. 뭐 말이죠? 그러자 데이지에게 내일 그곳 클럽에서 골프를 치자고 말했던 몸집이 크고 둔하게 생긴 여자가 베데커 양을 보호하며 말했다. 자, 이제 괜찮아요. 칵테일을 대여섯 잔만 마시면 항상 저렇게 고함을 지르지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고함치지 말라고 충고해주곤 하죠. 고함치지 않았어요. 책망을 들은 사람이 힘없이 반발했다. 당신이 고함을 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신 닥터 시베트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녀가 몹시 고마워하더군요. 정말이에요. 다른 한 친구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그녀를 풀장으로 미는 바람에 그녀의 옷이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지요. 난 물속에 머리가 잠기는 게 제일 싫어요. 베데커 양이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뉴저지에서 저들이 나를 거의 익사시킬 뻔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요. 닥터 시베트가 반격했다. 당신의 건강이나 생각하시지 그래요? 베데커 양이 앙칼지게 소리쳤다. 당신 손이 떨리고 있잖아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수술하지 않겠어요. 그날은 그런 식이었다. 내 기억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이라고는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그 영화 감독과 여배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일뿐이다. 그들은 끝까지 백자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서로 거의 닿을 듯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저 감독은 오늘 저녁 내내 아주 서서히 저 여배우에게로 몸을 굽혀서 저 정도까지 가깝게 접근하게 되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문득 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그 감독은 마지막 각도로 몸을 굽히더니 그 여배우 뺨에 키스를 했다. 전 저 여자가 좋아요. 데이지가 말했다. 사랑스럽군요. 그러나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녀를 화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이었기에 특별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가 롱아일랜드의 한 어촌에 자리 잡게 한 웨스트에그의 이 거대한 저택이 두려웠던 것이다. 캐캐 묵은 완곡한 표현에 불붙은 생생한 힘에 소름이 끼쳤고 그곳 사람들을 불가능의 지름길을 통해 모여들게 하는 너무나 강제적인 운명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단순성 속에서 어떤 무서운 것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과 함께 가운데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아주 어두컴컴했다. 다만 밝은 현관문이 부드럽고 검은 새벽을 향해 10평방피트 정도의 빛을 던져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따금 2층의 화장실 블라인드에 비치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다 사라지면 곧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 그림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거울을 보고 로즈를 바르고 분을 발랐다. 도대체 그 개칩이라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톰이 물었다. 거물급 주류 밀매업자가 아닐까? 왜?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내가 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내가 상상해 본 거지. 요즘 나타난 거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규모 주류 밀매업자라는 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개치비 씨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짤막하게 말했다. 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차도에 깔린 자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 많은 구경꾼들을 모으느라 꽤 수고했겠는걸? 데이지의 모피 깃의 잿빛 잔털이 산들 바람에 흔들거렸다.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재미있군요. 데이지가 힘들여 말했다. 당신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던데. 글쎄, 전 재미있었어요. 톰이 웃고 나서 나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가 데이지더러 냉수 양수를 시켜달라고 졸랐을 때 자네 데이지 얼굴 자세히 보았나? 이때 데이지가 반주에 맞추어 허스키하고 애잔한 입속말로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담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멜로디가 높아지면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바뀌면서 콘트랄토 음성만이 낼 수 있는 소리로 그것을 따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따스한 인간적 매력을 조금씩 공기 속으로 내던지곤 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왔어요. 데이지가 갑자기 말했다. 저 여자도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작정 몰려오고 개치비 씨는 냉정하게 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난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톰이 끈질기게 따지고 들었다. 그걸 꼭 알아내야겠어. 지금 당장 알려주지요. 데이지가 대답했다. 그분은 몇 개, 아니 여러 개의 약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혼자 힘으로 마련했죠. 한 대의 리무진이 천천히 차도를 기어 올라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닉 오빠.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서 떠나 조명이 밝게 비치는 계단 꼭대기를 더듬고 있었다. 그 해에 유행했던 따뜻하며 애조를 띤 왈츠 소곡 새벽 3시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국 개치비 저택의 파티에는 데이지의 세계에서는 지금껏 느껴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낭만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데이지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던 그 노래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이제 이 어둑어둑하고 쓸쓸한 시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어떤 손님이 도착할지도 모른다. 더할 수 없이 귀하고 경이로운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헌신적 열정을 지워버릴 정도로 눈부시고 젊음이 넘치는 여인이 도착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개치비가 자신의 손님 접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꼭 있게 마련인 수영객들이 몸은 춥지만 마음은 들떠서 검은 해안으로부터 물러가고 머리 위로 바라보이는 객실들의 불이 꺼질 때까지 나는 정원 안에서 서성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개치비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볕에 그을은 그의 얼굴이 보통 때와는 달리 팽팽했고 또 두 눈은 지쳐 보이지만 반짝이고 있었다. 데이지가 오늘 파티를 별로 즐기지 않았지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니, 좋아했는데요.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집을 부렸다. 재미있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계속해서 침묵했고 나는 그의 말 못할 침울함을 대충 짐작했다. 내가 그녀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요. 춤 때문에 그런가요? 춤이라고요? 그는 손가락을 튀기면서 자신이 추었던 춤 같은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친구분, 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데이지가 톰에게로 가서 전 결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데이지의 그 말이 5년이라는 세월을 지워버린 다음이라야 그들은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데이지가 자유의 몸이 된 다음 함께 루빌로 돌아가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결혼하는 것이다. 마치 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런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전에는 이해했는데 말이에요. 그녀와 난 몇 시간이고 함께 앉아 있곤 했죠.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는 과일 껍질과 버려진 파티 회원권과 짓밟힌 꽃이 깔려있는 황량한 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나라면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해보았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단 말인가요? 그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과거도 되풀이할 수 있어요. 그는 마치 과거가 자신의 손이 미치는 곳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성난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할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도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급기야 그는 어쩌면 데이지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던 자신의 어떤 신념 같은 것을 다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어떤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천천히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분명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5년 전의 어느 가을밤 그들은 낙엽이 지는 거리를 지나 나무 한 그루 없는 보도가 달빛으로 하얗게 빛나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걸음을 멈춘 그들은 몸을 돌려 서로 마주보았다. 1년에 2번 계절이 바뀔 때면 찾아오곤 하는 신비로운 흥분이 감도는 감미로운 밤이었다. 집들로부터 새어나오는 고요한 불빛이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고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는 희미한 별빛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개치비가 곁눈질해 보니 보도의 불록 벽돌이 정말로 하나의 사닥다리 모양을 형성해서 가로수 위쪽에 있는 신비로운 곳까지 아득히 쌓여 있었다. 만약 그 혼자 간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곳에 올라가면 꿀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가슴은 더욱더 세차게 고동쳤다. 그는 자기가 이 아가씨에게 키스하여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숨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황했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굽새가 어떤 별에 부딪혀서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동안 더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닿자
그녀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그 결합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놀랍기까지 했던 그의 감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되살아났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리듬과 잃어버린 말들의 단편이었다. 지금 내 입속에서는 어떤 말이 형태를 갖추려고 애썼고, 내 입술은 마치 한 줌의 놀란 공기를 내뿜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벙어리의 입술처럼 벌어졌다. 그러나 내 입술은 끝내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내가 거의 다 했던 그 말은 영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